네. 2021 한국언론정보학회 EBS 후원 세션 새로운 시대 교육 공영방송의 효과적인 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 구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영방송 EBS의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 사장님이시죠? 사장님을 맡고 계신 김명중 사장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BS가 후원하는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EBS 사장 김명중입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조황재 교수님, 그리고 발제를 해주실 심영섭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전문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 시대에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EBS는 TV와 인터넷을 총동원해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교육 격차 해소와 평생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EBS는 공영방송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서 국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BS의 책무와 재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는 EBS가 교육 공영방송사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EBS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 세션이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정도 됩니다. 네. 지금 토론자가 4분이시고 또 발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쫓기듯이 조금 평소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진행시키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는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자 순서는 저희 이 발제집에 나와 있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정 언론인권센터 박사님, 네. 최용준 전북대 교수님, 네. 한선 호남대 교수님, 네. 한혜경 부경대 교수님, 네. 발제는 15분. 네. 야,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로 좀 해주시고요. 그래도 저희가 플로어의 질문은 받아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빠른 스피드로 그렇게 발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를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심영서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제가 오늘 맡은 그 주제는 교육방송에서 공적 책무수행과 재원학생 보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이크 되나요? 예. 15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서두르겠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그 세대별로 그 다양한 이용 형태가 나타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진흥원이 내년 실시하고 있는 언론 수용자 조사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 재택이 늘어나고 또 그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그 수업을 들어야 보니까 점점 더 그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 특히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시간이 좀 더 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좀 살펴보면 세대별로 그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이제 언론진흥원에 나온 책에는 25세 여성 이수리라고 되어 있고 65세 남성 김예순이라고 있는데 이 두 세대의 그 미디어 이용 차이를 보면 당연히 20대의 경우에는 그 SNS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이용이 상당히 그 두드러집니다. 반면에 65세 남성으로 그 지금 여기서 표본적으로 삼은 김예순 씨의 경우는 사실 여전히 텔레비전이 중요한 그 이용 도구입니다. 제가 DJ가 가져온 이유는 결국 그 지금 EBS가 중점을 두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그 이슈에 대한 대상은 다른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텔레비전 네거시에 있지 않고 다른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세대별로도 필요한 그러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결국 다시 재원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플랫폼에서 그 서비스 제공하려면 당연히 그 알맞는 방식의 편집이 필요하고 또 포맷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그 수행할 만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마 그 다른 공영방송, 다른 그 레거시 사업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미디어 이용 형태를 보면 미국의 사례인데요. 2025년에 3월에 월스트리트에 나왔던 그 표를 한정원 기자가 이제 책에서 그 인용한 것입니다. 뉴스에서만 보면 어린이가 가정과 어린이 가정의 넷플릭스 가입률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아이들 집에서 그 있고 또 학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결국은 그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것이 넷플릭스 가입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이가 없는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파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오늘 들어서 제가 그 이야기인데 홈쇼핑의 매출액이 그 갑자기 확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 다 재택이 아니고 밖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 홈쇼핑의 경우는 한 달 매출액이 그 1,000억대에서 400억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재택률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전히 학교 교육은 그 정상화되지 않고 있고 또 아마도 당분간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둘째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그 격주로 그 학교를 가더라고요. 격주로 학교를 가는데 격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가지 않는 날은 당연히 그 집에서 EBS 수업을 비롯해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EBS가 수행해야 될 그런 책무가 그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있는 것들은 그 잘 아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필수매체에 대한 인식조사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보시면 점점 TV 중심에서 스마트폰 중심 그리고 새로운 플랫폼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상파 방송 광고 수입을 보면 현저하게 그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증감률이 2019년에 2011년 대비 보면 53.6%밖에 안 났다고 알 수 있고요. 신문 잡지분의 그 광고가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그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수입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EBS도 중요한 그 재원 중에 하나가 광고인데 광고 수익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KBS가 결합하려고 했는데 KBS가 줄어드는 만큼 EBS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뭐 이건 뭐 거의 모든 방송 사업자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어쨌든 광고 재원, 상업 재원의 상당 부분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상파 방송 전체에 제작비 비용은 감축할 수밖에 없고 계속 떨어진다는 것이죠. EBS도 마찬가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비대면 경제활동과 교육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거의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아마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교류를 살펴보면 1973년에 있었던 서귀포동 때 금융거래와 통신기술이 글로벌화된 그 계기가 됐어요. 1973년이 2010년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아마 이 국제정치와 교육, 무역 거래 자체를 비대면 방식으로 글로벌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콘텐츠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하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비대면 수업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교육뿐만 아니라 전 교육 과목 분야에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EBS는 공교육 플랫폼으로서 그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그리고 올해도 지금 12학년 전 교과과정을 지금 지원하고 있죠. 그리고 원격 수업 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 교육에 부족한 부분들을 그 보완하고 있는데 사실 원격 수업 지원을 해서 시설 구축과 운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국가재난상황에서 공교육 규제를 해서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말에 한준호 의원들이 법제화를 추진해가지고 한국교육공사법에 원격 교육에 대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게 그 내용인데요. 문제는 최근 우리나라 입법 경향이 보면은 일단 재원은 고려하지 않고 일단 법부터 만드는 거죠. 일단 지르고 보고 그다음에 돈이 있으면 하고 못하면 뭐 알아서 하고 방식인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모든 그 새로운 제도는 항상 재원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재원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새로운 정책을 구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뭐 알아서 하는 방식이겠죠. 물론 이제 아예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그 법에 들어가서 법의 조항의 일부로서 원격 교육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원하고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그 상시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것이죠. 일단 법제화를 먼저 시켜놓고 급한 대로 하자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어떤 바람직한 재원에 대해서는 그 선행 영상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공영방송 돌아가는 공적 목표와 청소년에 대한 계획도 있고요. 또 이런 목표에서 어떠한 조직, 거버넌스가 있어야 되고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재원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요 논의를 몇 가지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재원 문제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수신료는 그 방송법에 따라가지고 KBS가 산정하고 또 KBS의 통해서 통과가 되면 방통위 그다음에 국회 현재 그 구조를 보면 교육방송 장기적인 어떤 재정 소요나 국제적 수행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과정은 없고 어찌됐든 KBS가 수신료 조정을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나 국회에서 수정안에 반영되는 과정을 설계에 의해서 기대해야 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수행 과정에서 참여가 불가한 그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뭐 수신료 등록과 징수율 변동 추이 등은 뭐 표를 참조가 되는데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신료 수입은 증가한 건 맞습니다. 증가한 건 맞는데 그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수입이 조금씩 증가한 것이지 특별히 그 국민들의 수신료 납부에 대한 그 불타는 의지가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최근에 그 제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의 위탁수수료보다 EBS에 해당되는 수신료가 적다라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신료 또 주요가 수신료 배분 상황을 보면 뭐 워낙 수신료 비율이 그 주재원 차지하는 높은 국가들이죠.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등.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신료 비율이 그 KBS가 40% 정도 되는
추세가 좀 더 늘어나겠죠. 앞으로는 그런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KBS만 부족한 게 아니라 모든 공영방송들의 공적 재원 자체로는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주재원이 그 수신료를 배분하는 비율이 좀 나왔는데요. 한 가지 좀 그 구분해야 될 것은 BBC나 NHK 같은 경우는 그 한 지붕 안에 그 두 개의 채널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정확하게 분류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BC는 어차피 공적 책무 중에 하나로서 교육과 문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BBC2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고 그에 필요한 그 제작 비용을 갖다 이제 배분하는 거니까 NHK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면 KBS 1이나 2가 KBS 2가 추구하는 원래 KBS 2가 교양 프로그램이잖아요. 문화 교육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배분되는 그 제작 비율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KBS 1을 갖다 비교해 본다면 교육 방송은 두고 본다면 그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그 1채널과 2채널의 그 배분 비율이 75대 26 정도 된다고 이제 할 수 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그 이번 채널과 5번 채널 사이에 배분 비율이 어쨌든 84대 16 정도. 그러니까 이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 문화를 전담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경우는 좀 더 높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그 분석을 하다가 사실은 못 집어넣은 것 중에 하나가 스웨덴에 있는 그 UR이라는 방송인데 UR이라는 방송은 교육 방송입니다. 스웨덴 교육 방송을 보면 전체 그 수익은 그 SVT라고 부르는 그 공영방송과 SVT 그 원투 방송이 있는데 원투하고 그다음에 UR을 갖다 비교하면 한 9대 10 정도의 비율입니다. UR이 한 10% 정도의 공적 재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신료 조정 과정에 대해서는 뭐 익히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인데요. 일단은 뭐 1981년 이후에 영국이 27차례, 프랑스 23차례, 독일이 8차례 수신료가 인상되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물가 연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매년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 추세이고요.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그 흔히 말하는 그 수신료 회계연도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회계연도가 돌아오는데 3년에 한 번씩 산정하다 보니 8번 정도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독일이 2014년 이후에는 수신료가 인상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 8년간 지금 동결인데요. 이게 이제 뒤에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센트럴 수신료 배분 관련돼가지고 사실은 그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준봉 교수님, 그다음에 강민호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그 제안하신 것처럼 그 80대 20 비율, 즉 그 KBS가 80, EBS에서 20 정도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현재 그 수신료 산정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죠. 현재 그 산정 방식은 KBS가 산정을 하고 국회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선의를 인정하는 사실은 그 하나하나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정도의 수요는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연구들입니다. 외국 사례는 이제 뭐 벌써 13분이 지나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 어쨌든 안정적인 재원을 갖다가 바탕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국가니까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가지고 그 향후 10년간 수신료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또 하원 같은 경우는 온라인 부분에 그 BBC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BBC 교육 서비스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쭉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그 특히 뒤에 이제 이 20적인데요. BBC가 교육 콘텐츠 확대를 계획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 지금 EBS 하는 정도 하겠다는 얘기니까 전환에 대한 그 필요한 그 전환에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시스템을 갖춰간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원래 BBC가 갖고 있는 문화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걸 활용하는 거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어찌됐든 현재 EBS에서 구축한 그 정도의 시스템으로 간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그 투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BBC도 아직까지 그 전체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교육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NHK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신료는 지금 그 수신료를 인하한 상태거든요. 인하한 상태고 또 한 번 인하하겠다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그 NHK가 비축한 그동안에 잉여금이 많고 또 1인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원이 확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건 교육 TV와 종합 TV의 그 제작비 비율인데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관리 인력, 그 인건비라든지 등등은 그 다 EBS NHK에 쓰고 그 중에서 제작 파트만 1TV와 2TV 어떤 면에서 나누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비율은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2TV가 하고 있는 역할이 이제 우리 EBS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EBS 비슷하게 유아 어린이 그 프로그램과 교육, 복지, 어학, 교양, 취미생활 등등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이제 특히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신료 산정을 독립된 위원회가 하고 있고 그 위원회가 3년이라는 그 재정 회기년도를 가지고 3년 단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재원을 갖다가 산정하는 중입니다. 뭐 배분 방식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1공형이 좀 많이 가져가고 2공형이 좀 전체의 한 25% 정도 가져가는 것이고요.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뛰어가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옆에 이제 이 수신료를 갖다 징수하는 기관이 있는데 징수하는 기관이 가져가는 비율이 2.26%입니다. 이 징수 기관은 별도의 독립된 징수원들을 두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6%를 가져가는데 이게 가능한 게 사실 수신료가 워낙 많아요. 전체 수신료 파이에서 2.26%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에서 2.26%를 떼어가는 것과 100원에서 2.26%를 떼어가는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수신료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한전이 가져가는 건 좀 많긴 하죠. 예, 이건 이제 수신료 산정 방식인데요. 글자 그대로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고 3년 동안 재정 평가하고 업무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컨대 이제 물가 상승률과 임금 인상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작비 이 상승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또 충분히 이 공영방송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문가위원회가 낸 의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반론을 펴기도 힘들고 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 의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틀리다라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이 낸 의견들을 갖다가 주정부가 함부로 거부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발생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데 작년 말에 이제 결국 잭슨 아너턴 주에서 고의적으로 인준을 갖다가 지연시켜가지고 결국 무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독일도 이제 점점 정치가 개입을 하면서 수신료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게 독일의 선행 사례라고 얘기하지만 또 지난 8년간 수신료가 제대로 산정하지 못한 이유, 전문가도 분명히 인상 요인이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정치인들이 그걸 갖다 스톱시키면 더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정기 프로그램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독일에 있는 공영방송들이 사실상 폐지하거든요. 1990년대 말까지 보통은 아침 시간대에 각 지역 공영이 TV 콜렉이라는 걸 운영했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번처럼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게 되니까 대처를 못하는 것이죠. 새로운 채널을 신설할 수도 없고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의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공영방송 채널이 20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방송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채널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여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내부에서도 논의가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 정부에서도 산정이 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죠.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양 채널로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 교양 채널을 운영할 수 있지만 12학년의 전 학년을 다 골고루 커버할 수 있는 독일 같은 13학년이 되겠죠. 이제 아비토까지 해야 되니까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보유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EBS의 어떤 경영 상황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습 공간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퀄리티에 대한 그 교육 방송에 보내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어찌되었든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전체를. 그리고 계속해서 보완하고 있다라는 것. 그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여기서 뒤에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가능했던 건 방송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줌으로 만약에 수업을 한다면 계속 아마 먹통이 됐을 거예요. 지금 대다수 국가에서 그 줌이라든지 다른 어떤 대안적인 이 방식을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버퍼가 걸리면서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죠. 뭐 대학도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거의 모든 기관들이 그 회사도 이용을 하고 있고 뭐 상업적인 곳에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교육을 위한 플랫폼으로서는 방송 주파수가 가장 효율적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쌍방향이 원활하게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결국 다 돈이죠.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EBS의 재원을 보시면 수입 예산을 보면 공적 재원이 한 28%, 상업 재원이 71%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재원 안정성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인데 그게 이제 최진봉 교수님이나 강민영 교수님 등등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일단 100분의 20 정도의 비율은 돼야 된다. 즉 80대 20으로 배분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또 EBS가 전체 인상 수신료 이제 조정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논의 구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논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개선해서 수신료 비율을 좀 더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핵심적인 세 가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한 10여 년간 계속 더 이상 됐나요? 매번 반복되는 그런 이제 사실은 현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이런 재원과 관련돼 가지고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면 발제문에 제가 급하게 쓰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멀티버스로 써놔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OTT와 메타버스를 비롯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공영방송 여전히 필요한가 할 때는 근본적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양한 이미 컨텐츠가 제공되는데 공영방송에 특화된 컨텐츠가 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이고요. 있다라면 OTT 영역에 진출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메타버스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건지 사실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학생이 직접 마치 게임장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기가 거기서 이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이게 다 비용일 뿐만 아니라 방송 주파수를 이용하게 된다면 UHD를 능가하는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필요로 하는 거죠. 또 이 온라인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만한 또 버퍼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 재원과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만약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이 수행할 공적 책무에 맞는 재원 구조가 무엇인지라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요. 세 번째가 현재 수신료 수준과 징수, 배분, 사후평가 방식은 과연 적정한가 하는 부분들을 또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공영방송의 상업 광고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수익이 적다고 하는데 또 광고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영방송은 어느 방송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건 놓치지 않겠다는 얘기지만 공적 지원 더 달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이제 EBS 공적 책무 영역이 어디까지 이제 현재 교양,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문화, 더 늘려가는 게, 무한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교육방송이라는 게 원래 특수목적의 공영방송이잖아요. 그 특수목적인 어디까지를 정의할 것인지도 명확하게 지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적 책무 영역이 정해진다면 당연히 그에 필요한 재정에 대한 안정성도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여섯 번째는 이제 현재 공급 플랫폼으로서의 EBS 역할의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에 따른 어떤 예산 보장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일종의 의무는 주어졌는데 주어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이제 KBS, EBS 적정 수신료 배분 비율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까지 계속 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 고민할 부분은 이제 교재 판매 부분을 기타 수입 혹은 상업 수익으로 분류하는데 실제로 이게 수능과 연계된다라면 그게 공적 재원의 일부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논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EBS에 대한 공적 책무 평가 방식을 현재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고요. 아홉 번째는 수신료 조정 과정에서 EBS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합리적 제도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EBS가 제공하는 현재 컨텐츠가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컨텐츠 제공하고 있는 건지 현재보다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없는지 등등은
고민할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끝내서. 네, 그 파워포인트 20쪽이면 상당히 양이 방대한데 짧은 시간에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신 박사님 발표 중에서 뭔가 이 바라는 게 있으면 제공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뭐 바라는 것만 좀 많고 제공하는 건 실제로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오랫동안 해왔고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실제적인 대책은 요원하고 말만 무성한 것 같습니다. 뭐 희망적인 조짐까지는 아니지만 어떻든 KBS에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206명의 국민 참여단을 조사를 했어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 이틀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서로 논의를 하고 또 관계자들, 담당자들, 전문가들 전부 출동해서 그분들과 분임토의 또 실제 질의응답 토론 다 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수신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해졌다. 공영방송의 역할이나 필요성 부분은 더 까칠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안 준다였는데요.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준다. 약간 바뀌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되고 의외로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말 그 국민들을 못 쫓아간다. 국민들은 참으로 예리하고 참으로 편의적이고 참으로 실질적인데 정말 못 쫓아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조만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마 발표할 기회나 이런 게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요. 특히 위원회와 관련된 토론 과정에서 EBS 얘기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고, EBS에 더 많은 재원을 줘야 되고, 또 EBS의 재원이 책정되는 이유,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야 되고, 뭐 등등 상당히 기대 속에 진행됐다는 거,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우리 신 박사님이 결말에 좀 제기를 해 놓으셨어요. 나가며 하면서 몇 가지의 저희한테 생각할 거리와 함께 자료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진행시키면 상당히 어떤 의미 있는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아까 소개시켜준 순서대로 정미정 박사님이 먼저 시작을 해주시죠. 그거를 갖다 대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이게 지금 마이크가 되는 건가요? 여기보다는 방송이 네.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는 개념이 아니고 그렇군요. 저희 사회자 선생님이 아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시죠? 네. 이제 끝납니다. 좀 있으면. 네. 과거형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한 수신료와 관련된 논의 과정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은 물론 당장
그러니까 논의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수신료가 현실화될 것이냐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수신료 인상까지 결과가 그러니까 도출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번에 이런 이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성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대중들의 의견이라고 일부 과잉 대표됐던 논의들을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 수신료 안 낼 거야, 수신료 돌려받는 방법, 뭐 검색어에 뭐 노출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신뢰가 낮고 그렇게 불만이 많아도 그래도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특히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그다음에 가짜 뉴스라고 표현되는 온갖 허위 조작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전지대가 필요하다. 공영방송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지향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확실한 동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는 저는 성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뭐 꼼꼼히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보도를 통해서 그냥 요약된 정보들을 주로 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공론화위원회의 이런 활동은 어떻게 보면 EBS에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발제자께서도 말씀하셨고 항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왜 공영방송, 그러니까 텔레비전 수신료는 왜 KBS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계속 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뭐 다른 형태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KBS 이사회 주도로 하는 한 지금 뭐 3%, 5%, 20%라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20%라는 안을 제출할 때까지의 그 선생님들의 고민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당장은 어떻게 또 버텨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부녀지책으로 20%라는 그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단기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전공법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대 국회도 그렇고 21대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공영방송과 관련된 법제, 그러니까 발의한 법안들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KBS, MBC, EBS를 다 망라하는 법안도 있지만 KBS만을 이야기하는 법안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뇌리에 이미 공영방송으로서 EBS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거죠. 그러면 결국 국회에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KBS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논의에서 끌려가거나 무슨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방송인 것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부터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연구자로서 정말 이 뭐 구조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저는 지금 현실이 너무 가깝게 위기에 너무 가깝게 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론화위원회의 올해의 어떤 성과를 EBS도 뭐 이걸 따라한다고 누가 뭘 할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식으로든 대중들과 직접 만나고 그다음에 정말 떠들썩하게 시끌벅적하게 EBS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물리적인 공간, 시간을 점유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또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공론화위원회의 그 논의 과정들을 보면서 최근에 이제 보도된 것도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언짢은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임병걸 부사장이 이제 답변을 한 거였는데, 자, EBS는 왜 3%밖에 안 주냐? 수신료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임병걸 부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3%면 대략 190억이다. 근데 이제 광고 결합 판매로 200억이 간다. 그리고 송신 지원으로 또 어느 정도가 가서 190억이 아니라 사실은 500억이 가는 거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 주도권을 뺏기면 이런 식의 말이 나왔을 때 어떤 식의 대응도 할 수 없다는 게 저는 더 답답한 거죠. 결합 판매는 어쨌든 이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지되는 제도이지만 수신료에서 나눠준다거나 KBS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송신 지원은 그러면 뭐 주파수 이거를 쏴야 되는데 그럼 모든 방송사가 다 그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중복 투자이고 더 낭비가 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KBS가 그냥 송신 지원을 맡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돈으로 환산해서 내가 너에게 500억을 주는 건데 무슨 190억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의 이런 거의 대국민 저는 사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에서도 EBS가 이것을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습니다. 아마 EBS 내부의 방송으로 뭐 나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어떤 기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꾸준히 관련한 논의들을, 기사들을, 보도들을 좀 찾아보는 편입니다만 그런 게 없었고 그냥 저 혼자 잠깐 억울했다 말아버리는 뭐 이런 차원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수신료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어떤 공적 책무와 관련된 논의에서 EBS가 이제는 좀 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가장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발제자 선생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공적 책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짧게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올려줄게라기보다는 일은 더 많아졌는데 결국은 돈을 모자라는 뭐 이런 상황,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올려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얼마만큼의 설득력을 가지나, 지금 EBS가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공적 책무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공교육 보완의 측면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해 올해와 같은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EBS가 드디어 가지고 있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아주 성공적인 어떤 사례, 그다음에 정말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책무를 수행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기에 만약에 수신료가 어느 정도 좀 더 비중이 높아져서 EBS로 만약에 왔다고 친다면 그러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론 EBS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모자라니까 일단 채워주는 개념이지 이걸 더 준다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신료 인상이 담보해 줄 수 있는 지금 시민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 영역을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던 것들은 공교육 위기였어요. 그러면 공교육을 일정 정도 보완하고 있는 EBS의 역할은 그럼 충분한가? 어쨌든 공교육의 위기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완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공교육을 완전하게 대체한다던가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 공교육의 위기, 그러니까 그 뚫려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하는 것이 이걸 다 막아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로 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수학과 영어를 12학년치를 다 해서 하는 것 이외의 교육 영역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육이 겪고 있는 그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EBS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우리가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공영방송의 구체적인 책무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온갖 연예인들의 어떤 그 연예 뉴스를 보면 또 이전에 학폭이 또 문제가 돼서 물러나거나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폭력 문제를 누가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깝게 다룰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아동 콘텐츠도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에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먹으러 가면 키오스크가 다닥다닥 있어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근데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 윗세대들은 정말 엄청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럽죠. 그 어떻게 누르는지 내가 봐도 이게 잘 이렇게 더듬더듬하게. 네. 시간 근데 많습니다. 선생님 50분까지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노년층과 관련된 고령화된 이 사회에서 그 디지털 격차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되게 많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정 박사님 발언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시간을 좀 착각을 했네요. 50분. 네, 정 박사님 앞에서 뭐 큰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더 작은 얘기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고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2007년, 10년, 13년 해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2010년 자료입니다. 6,500원으로 KBS가 요구했을 때 EBS는 그 당시 15% 정도를 인상해서 그때는 900원 정도를 원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3,850원이니까 18% 해가지고 또 700원 또 내려갔는데 그때 10년에 900원과 지금의 700원은 무슨 차이인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KBS가 올릴 때마다 거기 움직여가지고 퍼센테이지 맞추는 그런 작업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2010년에 900원과 2021년에 700원의 차이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을까? 그러면 도대체 그 당시만 해가지고 6,500억에서 보면 한 3,400억 정도가 지금 KBS가 지금 올리겠다고 하는 건데 그때 급해가지고 도대체 그럼 EBS는 도대체 얼마를 달라는 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얼마를 갖다 측정하는 기본적인 근거는 있는가? 2010년도에 제가 KBS 시청료 그때 아마 대전에서 학회할 때인 것 같아요. 유성에서. KBS에서 그때 6,500원 올랐을 때 제가 그때 조금 꼼꼼히 봤을 때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뭐냐면 중계기 설치였어요. 디지털 전환 때문에. 거기에 몇 천억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니 다 요리방송으로 보는데 이거 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때 KBS 노조들 많았었거든요. 그때 정재민 교수가 지금 발제한 것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했어요. 이게 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6천 몇백을 어디다 왜 투자해야 되는 건데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더 지상파 디지털을 더 쓸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럼 투자하시겠습니까? 언론노조, KBS 노조는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 KBS가 디지털 전환 이후에 송신을 갖다가 원활하게 해서 추진 원활하게 해서 투자했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 EBS는 마찬가지로 이만큼 올려드리면 어떤 거 무엇을 하고 싶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KBS가 올리면 우리 이만큼 뛰어야 된다. 이것도 참 웃기는 발상이거든요. 그리고 앞에 강명현 교수님이나 최재빈 교수님 마찬가지입니다. 20% 한? 그 근거는 뭔가요? 그러니까 뭐 영국 BBC 19%, NH 몇 프로 해가지고 대충 평균해보면 20%다? 그냥 그것도 웃긴다는 거죠. 그들의 역할은 관계없이 무조건 20%가 산술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안처럼 말씀하시는 그것도 되게 웃깁니다. 20%면 결과적으로 EBS의 제작비의 50%에서 50% 해결된다. 안정적 재원은 50% 갖다 해결하고 나면 무엇을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가 그겁니다.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발표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메타버스 얘기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과기버스 뛰고 하는데 가장 EBS가 잘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적어도 새로운 공간, 교육 공간, 가상 공간에서 EBS가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런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겠다. 그게 얼마를 들고 플랫폼을 설정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런 식의 뭔가 산술적인 정확한 계산이 나와서 이만큼이 필요하다 하면은 차라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미래고 새로운 교육이다. 이해가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전혀 목표나 정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략도 없습니다. EBS의 수신료 70원 받는 거 올려준다는 건 정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더 동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KBS가 받는 것에 얼만큼 받는 이유, 그리고 그걸 받아서 무엇 할 건지,
인상했을 경우에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사장님도 계시지만 EBS는 비전이 없습니다. KBS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는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메꿔달라. 뭐 지상파 방송 적자는 이제 시작입니다. 재작년부터 시작됐고요. 계속 적자 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적자 나니까 그럼 그때부터 계속 수준이 올려야 되는 건가요? 뭔가 타겟축도 없고 정책도 없고 뭐 살 건지도 없고 그러면서 국민한테 수신료를 올려달라? 올려는 줘야 될 거 맞습니다. 분명히 공영방송을 지키는 거.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뚜렷한 정책이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방송산업이 워낙 급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전략 없이 EBS 계속 교육 방송으로서의 그 가치만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구조는 더 이상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앞으로 이걸 해나가겠다는 그런 분명히 비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신료 산정위원회 수선 산정 관련해서 참여해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해야만이 아까 우리 공론에서 국민도 인정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교육부도 난리 나겠죠. 지금보다 정부 기금 더 많이 돼야 될 거고요. 충분히 정부 기금도 끌어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그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EBS가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지금까지 잘해주진 않았는데 수신료 문제만 나오면 너무 산술적이고 소극적인 부분들 아까 정미정 말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거에서 부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참 흥미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새 1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학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졌는데요. 이전 세션에서도 그러고 지금 이 현장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늘 알아왔던 것은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적인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배우고 알고 왔는데 지금은 비대면, 지금 어딘가에서 이거를 시청하고 있을 또 앞으로 시청하게 될 누군가를 위해서 이 대면이 굉장히 많이 희생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미디어적으로는 또 어떤 함의를 갖고 있는지, 또 방송, 특히 교육 공영 방송에게는 공적 책무와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말 차츰차츰 더 두고 연구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이런 비대면 상황이 전면화되고 일상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코로나로 더 앞당겨졌고 또 이 앞당겨진 것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더군요. 사실 저는 진짜 좀 호들갑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느새 저도 약간 수긍하는 약간 메타버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정말 향후 우리의 일상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교육이 특히 엔터테인먼트와 교육이 결합된 이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온라인 플랫폼과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공영방송, 특히 교육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는 EBS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지난 한 해도 아까 발제를 보다 보니 우리가 12학년 전체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다는 그런 표현도 쓰셨던데요. 그런 공교육 지원 플랫폼을 실제로 가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아마 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또 예상하는 것처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이 EBS를 위해서 지난 한 해 한 게 또 많고 지금 이렇게 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이 중요해지니까 온라인 공교육이 중요해지니까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아주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이 이런 교육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이런 온라인 교육 콘텐츠의 역할과 공적 책무가 정말 중요해진다. 이렇게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또 동의하는 것처럼 이제 재원의 문제일 텐데요. 그 역할이 비대해지고 더 중요한 것들을 창의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EBS가 갖고 있는 재원 구조의 문제, 크게 보면 두 가지들을 얘기하던데요. 첫째는 그 자체의 열악함, 두 번째는 이 재원 구조가 교육 공영방송에 어울리지 않는 그 기형적인 비정합성,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체의 열악함은 사실 이제 지상파 방송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데, 발표된 자료들을 보니까 이 모든 지상파가 광고 수익이 줄었는데 팬데믹의 영향으로 EBS의 광고 수익이 더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산업 전체적으로도 어렵지만 EBS가 광고 수익이 갈수록 더 다른 지상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런 자체의 열악한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비대면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를 이용해가지고 작년 한 해는 이끌어왔을지 모르지만 지금 갈수록 변화하는 그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이 돼야 되고, 또는 메타복스를 활용해야 된다든지, 플랫폼을 활용해야 된다든지, 관리해야 된다든지, 서버를 구축해야 되는지 등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 이런 점들은 많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재원 구조가 갖는 어떤 기형성 또는 비정합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육 공영방송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앞서 다른 토론자 쌤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EBS가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재원 구조를 보면 EBS가 이 공적 기금이라고 할까요? 수신료를 포함한 이런 비중이 매우 낮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 토론을 위해서 찾아보니까 전체 수익에서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조금 변동이 있기는 합니다만 맥시멈으로 잡아서 약 7% 정도이고요. 방발 기금이나 어떤 이제 교육 국고를 보조해주는 이런 것들이 한 23%.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한 30% 정도가 공적 재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70% 정도가 예를 들면 광고라든지, 또 이제 EBS는 출판, 교재를 판매하는 출판 수익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 나머지 재원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그래서 공적 재원과 사적 재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가지를 비교를 하자면 3대 7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영방송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민망한, 굉장히 비정합적인 것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광고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더불어서 출판 수익도 상당히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교재를 판매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이 교재는 그냥 사적 시장에 맡겨둘 수 없는, 그래서 그 교재비를 마냥 올릴 수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또 재원의 열악함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는 것처럼 지금 발제 심영섭 쌤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수신료 재원을 최대는 한 20% 정도까지, 더 많으면 더 좋겠지만 최근 논의가 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은 20% 정도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게 수신료에서 나올 수 있는 배분을 조금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나왔던 논의 중에 흥미롭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교육세를 바로 이 교육방송에 적용하는 것이 왜 불가하냐, 그런 거 좀 해보면 어떠냐, 이런 주장을 어떤 분이 펼치시던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좋다, 이런 논의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수신료는 KBS가 그 산정을 하고 국회까지 통과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그냥 우리가 20%를 원하든 10%를 원하든 80%를 원하든 그건 성취될 수 없는 목표에서 정말 허망한 얘기에 끝나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교육방송이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목적으로 걷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법리적인 검토는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EBS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논의들이 지금 토론자 쌤들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와 그 연장선에서 이 재원 구조를 확보하는 방안을 투 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수신료 배분을 늘리는 거 못지않게 이 교육세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공적 자원이죠. 그러니까 방발 기금 아닌 세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방안을 KBS가 자체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법리적 검토도 하고 관련된 논의도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EBS에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재원이 양쪽으로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양쪽으로 증가하는 거는 우리 흔히 지금 많이 하는 것처럼 방발비 기금을 조금 더 준다든지, 뭐 어딘가에서 특별한 기금을 마련해서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방식이 임시 방편으로는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양적으로 단순하게 증가했을지는 몰라도 질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증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있어서 가장 좋은 증가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언제나 확보된 예산이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런 것도 시도해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보고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성으로 주어지는 돈들은, 대개 그런 기금들은 프로그램 제작, 이렇게 목적성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어떤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창의적으로 시도해 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예산들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거의 일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세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라, 이런 주장들이 저도 굉장히 가능하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분 토론자 쌤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EBS의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 이를테면 교육세를 검토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건 KBS도 참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수신료를 조금 더 올려주면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투명하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KBS도 수신료가 어디에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떤 영역의 프로그램 제작, 뭐 예를 들면 시사나 뭐 다큐나 뭐 이런 것들에 쓰는지 내부적으로야 그런 자료가 있겠지만, 대국민을 상대로 큰 틀에서라도, 무슨 영업 비밀도 아닌데 큰 틀에서라도 공개하는 것을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EBS도 지금 열악한 거 알겠고 당연히 늘려줘야 한다는 거에 국민적으로 많이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여론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어떤 절차들, 또는 투명한 정보의 공개들, 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을 병행해서 한다면 훨씬 더 합리적으로 설득되고 지속 가능하게, 예를 들면 여론이 어떻게 바뀌든 이거는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사 차원의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어떤 논쟁점을 제공한다기보다는 발표자 분의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질문이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뭐 논쟁점이 있는 거는 아닌데요. 최근 들어서 수신료 논의와 관련돼서 그 수신료 산정위원회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던데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영석 선생님 얘기에서도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 전문가 그룹에 대한 인정을,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해주는지, 실제로 우리가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고 했을 때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처럼 전문가 인정 안 해주는 사회도 드물잖아요. 그런 어떤 우려점이나 어떤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조금 궁금했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이 정치적 독립성을 이 수신료 산정위원회가 도대체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구성을 해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조금 자유롭고 실제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사 이렇게 여쭈면서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미정 박사님 발언 시간 좀 제한한 부분을 한선 다 쓰셨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안 괜찮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이 한씨이기도 하고 또 해경이라서 항상 가나다 순으로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 이야기가 나올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라도 제가 생각한 거를 한 개라도 얘기 안 하시는 게 있을까 열심히 기록을 해봤지만 그래서 뭐 저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보도를 통해서만 잠깐 알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자세한 논의를 잘 모르겠고 시민들이 그렇게 다 동의한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몰랐던 사람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은 수신료와 시청료를 구별을 못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본 거에 대가로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난 보지도 않는데 왜 내느냐. 난 재미가 없어 안 보는데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KBS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내가 재밌는 거 봤으니까 내는 그런 그러니까 시청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서비스다. 그러니까 뭐 의료보험처럼 세금으로 유지해야 될 수신료 입장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논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때만 되면 이제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 만들 테니까 뭐 좋은 서비스 할 테니까 그렇게 저는 설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진짜 이렇게 찬성을 한다고 봤더니 공론위원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보도에 의하면 270명 하여튼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당장 물론 댓글을 쓰는 사람들만 쓰겠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다야? 뭐 시민을 어떻게 대표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KBS가 정말 생각을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 과정 전체를 KBS 자체 유튜브라든지 하는 데서 저는 공개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몰랐다는 거죠. 유튜브로 네. 이틀 동안 전부 중계했고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이제 그때 보니까 뭐 공영방송의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요즘처럼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서로 같은 걸 안 보는 상황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란 게 저도 이제 요즘 줌 서비스가 너무 불안해서 제가 외부 강의를 할 때 혹시라도 끊길까봐 저희 학교에서 인터넷이 제일 잘 되는 화상 강의실 가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모니터 4개짜리를 놓고 하니까 제가 맨날 노트북으로 하다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가 뜨는지도 모르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로 넘겨서 봤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강의실에는 젊은 대학원생들만 들어드는 강의실이었어요. 주로 관리를 하니까 유튜브 화면에 떠 있는 동영상이 제가 하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 동영상만 보고 유튜브 화면을 보고 그 친구들은 가서 항상 그걸 하다 보니 어떻게 이렇게 한 개도 모를 수가 있을까 하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앉아서 오히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말 그 친구들 제가 막 공론장 얘기하고 뭐 하버막스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할 때 다 끄덕끄덕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정말 다른 걸 저랑 보고 있다는 걸 깜짝 놀라면서 보면서 이런 현실을 인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더더군다나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KBS하고 이제 그 산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 EBS가 KBS의 수신료의 논리를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KBS가 수신료를 왜 받냐, 뭐 니네 프로그램 뭐냐 이런 얘기 할 때 KBS의 굉장히 궁색한 변명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양쪽이 이렇게 싸우지 마시고 정말 수신료의 필요성의 상당 부가 바로 전 국민 교육방송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파일을 키우면서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제 한성 교수님처럼 수신료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적더라고요. 공적 자금이 굉장히 적어서
작년부터 시작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을 곰곰이 놓고 봤을 때 수신료와 별도로 교육부하고 같이 뭐 교육세라든지 아니면 작년에도 사실 거의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을 교육방송이 대체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부랑 그런 활동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온라인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물론 그 주파수를 활용해서 그 교실들을 많이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도의 교육 그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기보다는 EBS가 주축이 돼서 교육 커뮤니티 플랫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민간 기업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이라고 하면 보통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유가 거기서 바로 이용자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실 민간 기업들은 그 컨텐츠를 토대로 돈을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 커뮤니티가 그냥 단순하게 뭐 동호회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뭐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요즘 가장 많이 얘기하는 그 빅히트, 요즘 하이브로 바뀌었죠. 그 에서 하는 위버스가 전 세계 글로벌 그 아이돌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아닙니까? 그 안에서 그 팬들끼리 모여서 그 물론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을 해서 스스로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생산해내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학교 교육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부랑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혹은 학생들끼리 여러 가지 컨텐츠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별도의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육은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거의 혼자 합니다. 메타버스 자기 개인화된 화면에서 혼자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런 서비스의 대부분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대학에서는 줌으로 다 그냥 해버리거든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커뮤니티 플랫폼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민간 기업들이나 이런 쪽하고 경쟁에서는 전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정보사 이론 수업을 하는데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는데 슈카월드 동영상 하나 딱 틀어주면 학생들이 너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제 수업 시간에 계속 슈카월드만 틀어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슈카월드라는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게 뭘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저는 하거든요. 그런데 슈카월드 친구는 일단 말이 굉장히 빨라요. 학생들이 요즘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을 보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혹은 우리 선생님이 기운이 없지?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아 내가 2배속 4배속으로 안 돌렸네? 이렇게 하면서 막 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슈카월드라는 친구는 게임을 굉장히 오래 했던 친구라서 거기에 사용하는 용어, 자료 엄청나게 쉬지 않고 한 그 40분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나은 건 학생들한테 쉴 틈, 생각할 틈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할 문제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정보량은 쫓아갈 수가 없는데 수없이 애들이 그냥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지 거기서 토론하고 같이 생각하고 뭔가 과제를 해나가는 건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교육이 지향해야 될 거는 더 뛰어난 학습 효과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는 학습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커뮤니티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EBS는 학교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은 여러 또 컨텐츠 수입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대표작이 펭수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직격탄 이후에 펭수도 조금 약간 인기가 시들한 것 같기도 하고요. 시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이 변화하는 환경에 펭수 그 컨텐츠가 잘 적응을 못한 게 아닐까? 팬으로서 저도 요즘 보니까 약간 옛날보다는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EBS 자체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좋은 효과를 걷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 좀 다양한 실험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게 EBS 자체에서도 그래서 그것이 콘텐츠 수입이 될 수 있게 제가 언젠가 뭐 인터뷰에서 봤다고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젊은 직원들한테 많은 실험을 하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을 내부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한번 좀 더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셔서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콘텐츠 사업이 될 수 있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나요? 저 선생님 저 1분만.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드릴 말씀이 막 많았던 건 아니라서 아까 그렇게 처참하게 잘렸지만 특별히 아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가 보니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나온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물론 뭐 반대를 한다고 해서 뭐가 틀리다 맞다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열악한 재정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출된 아이디어 중에 저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BS에 대한 그 거버넌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EBS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을 못 받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EBS는 그게 별로 안 중요한가? 그러니까 국가 정부로부터의 어떤 어느 정도까지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의미가 없나? 그렇지는 저는 않다고 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육세 문제도 얘기하셨고 교육부와의 협의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나 세금을 통해서 하면 그럼 교육부 밑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하면 되죠. 근데 공영방송 EBS가 정부와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해야 할 역할을 그만큼 못하니까 지금 이런 저는 아이디어가 제출된다고 보거든요.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러면 정부와 국가와 어느 정도 긴장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교육 공영방송 EBS의 역할은 무엇일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공교육의 위기라고 막 십수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누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측면에서 정말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재원이 어렵고 우리가 하는 게 12학년의 어떤 정말 공교육 보완하는 측면만이라면 그냥 교육부 밑으로 들어가서 세금 받아서 열심히 그것만 하면 되죠. 저는 그것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근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데 왜 맨 마지막에 그림을 왜 이카루스의 날개를 맞아. 네. 네, 그런 것들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였네요. 네. 네. 마이크 써도 될까요? 아니, 아마 여기 마이크 있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EBS 정책기획센터장인 김광호라고 합니다. 교수님들 그 심도 높은 논의, 사실 저희가 들으면서 많이 깨닫기도 하고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고견들 잘 받들어서 더 정진하겠다는 말씀 우선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저희가 이제 분배 비율에 대해서 제시했던 거랑 요즘 이제 저희가 다시 얘기하는 거랑 왜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이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적이시라 사실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BS에게 있어서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기존의 학교 교육이나 또 평생 교육 이런 패러다임이 기존 패러다임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패러다임 속에서 파악들이 됐던 겁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EBS도 어마어마한 변화의 이 깨달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교 교육에 있어 원격 교육이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교육으로 어떻게 한국 사회에 기여해야 되느냐, 이 부분 역시 어마어마한 저희한테 숙제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비율이 달라진 부분은 이러한 코로나라는 기점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공적 책무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포커스를 두어서 산정하다 보니 기존과는 다른 이 결과치가 나왔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까 정 박사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해주셨지만 양극화 및 교육격차 해소가 지금 뭐 절대적으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우선순위에 이후에 사실 4차 산업혁명 얘기가 한참 되다가 코로나로 해서 잠시 멈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미래의 산업사회에 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방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저희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적응력을 교육을 통해 어떻게 제고시킬 것이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사실은 이 커다란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 또 미래 교육을 위한 선도, 또 이 생애 주기별 재교육 콘텐츠를 통한 적응력 제고, 그리고 융복합 기술을 교육 콘텐츠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이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지금 심도 높게 논의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작지만 시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의 이제 게으름도 사실 좀 있습니다. 아까 정 박사님이나 한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프로세스에서 너네는 도대체 공적 책무를 어떻게 국민들한테 제공할래? 이거를 묻는 공적 토론회장이나 공적 프로세스가 저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정책기획센터장이 올 초에 부임을 해서 계속 필드에서 프로그램만 제작하다가 등장을 했는데요. 하면서 좀 답답했던 것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걸 어떻게 국민들께 좀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현재의 이런 수신료 프로세스에서는 저희한테 의견을 공식적으로 묻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공식적으로도 이제 수신료 조정안이 KBS 이사회에 상정될 때까지 저희의 의견을 단 한 번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가 어느 틈에 어느 공간에서 국민들께 이 소통을 해야 되는지 매번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까 심영섭 교수님 발제를 해주신 것처럼 어떤 제도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의 근간, 공영방송이라는 게 새로운 공적 책무, 시대 환경에 맞는 새로운 공적 책무를 발굴해내고 그거에 맞게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 호응을 하시면 그거에 맞는 재원이 따라붙는 구조.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어떤 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고 또 저희가 고민하는 공적 책무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실험들이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은 더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다큐프라임에서 문해력 프로그램을,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저희한테도 충격적인 그런 이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학습 콘텐츠 보완 또 저희가 제공하는 이게 틀림없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더 본질적인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작업을 EBS가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정말 깨닫게 해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공적 재원 확대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국영수라고 편제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고요. 문해력의 본질, 창의력의 본질, 또 그것이 어떻게 학교 교육에서 적용돼야 되고 미래 교육을 위해서 어떤 패러다임들을 가져야 되는지 사실은 EBS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그런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EBS 전체 예산을 갖다가 EBS 그 웹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나요? 지금 경영공시는 하고 있습니다. 경영고시 말고 제작 같은 거 다 세부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아직 박사님 KBS 하고 있나요? 그 KBS 제작 예산 전체 예산 같은 거 다 일단 구체적으로. 상당히 자세하게 하고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최선을 봐서 통화했지만 수업을 하다가 봤거든요. 뭉뚱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주체적으로 얼마큼 들어간 제작비가 어느 이 간접비 중에 다 합쳐가지고 실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여기 얼마큼 들어간가 알 수 있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참고해서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사님이 그 답변을 아까 300년에도 있었거든요. 해주시고 질문도 있었고. 네. 뭐 의견 좀 있었으니까.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카로스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하고요. 아무 뜻이 없답니다. 그 타부를 깨야 된다라는 어떤 면에서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새로운 시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항상 좋아해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예, 예, 하이즈시라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새로운 다양한 그 환경에서 이카로스가 맡아야 될 역할에 대한 것들을 좀 강조한 그림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신호산정위원회, 저는 개인적으로 수신호산정위원회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추천 방식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수신호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자격을 갖다 이제 정의를 했을 때 그분들이 산출한 결과를 함부로 폐기시키지 못할 수 있게, 다시 말하자면 권한을 갖다 보장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제 그러면 결국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정치 후견주의에 따라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방식으로 임명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이상한 방식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도 갖긴 하는데요. 굳이 한다라면 전 추천 방식을 임기를 그러니까 원래 이제 3년 단위로 보통 독일은 하는데 우리도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좋은데 위원들의 임기를 교차해가지고 1년에 일부분 한 3분의 1씩 바꾸는 거죠. 그리고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 자체도 다 국회 몫에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지역적 다양성은 중요하니까요. 시도에서 추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추천한 주체와 그 다음에 전문가 영역을 나눠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추천 방식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정당이 혹은 국회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줄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거기서 이제 산정한 내용들이 정말 잘못됐을 경우에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면 그런 과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저한테 크게 질문하신 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수업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 방법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을 배웠는데 제가 제일 먼저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문제를 풀고 산수는 제일 잘했는데 학점은 F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과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답은 구했는데 방법을 물어봤는데 저는 한 페이지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보니까 5페이지, 6페이지 썼더라고요.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꼼꼼히 썼더라고요. 아마 EBS의 교육은 그런 방법을 가리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공교육의 특징은 답을 일찍 낸 사람이 1등을 하는 구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답을 내는 것들만 가리키고 있거든요. 사교육도 그렇고 공교육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는 그러다 보니까 대학 가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문제 하나 못 푸는, 리포트 하나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EBS가 지향해줄 교육은 구체적인 생각하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아마 토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그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하신 것 같고, 메타버스도 그런 과정을 가리키기 위한 어떤 도구여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무슨 도구여야 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 박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는 중간에
기대하는 바와 그의 그 반대급부가 서로 발을 맞추어서 좀 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바람직한 과정을 좀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도 지금쯤이면 이제 그렇게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대체로 공영방송의 필요성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만, 수신료를 내고 또 공영방송의 책임을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소홀히 하신다고 할까요? 이런 식의 어떤 느낌 같은 걸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때가 아닌가. E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요. 그런 때가 정말 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발표자 선생님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선생님 플로어에서 또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